야, 내 아들이랑 이혼했으면 당장 내 아들 집에서 꺼져야지. 어디서 버티고 있어? 차가운 도어락을 너머로 시어머니의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내가 결혼 전 피코 풀리게 야근하며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산 서울 마포구의 이 한강뷰 아파트를 보며 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졌다. 이혼하고 현관 비밀번호만 낼름 바꾸면 이 집 문패에 박씨 성이라도 새겨질 줄 아는 건가? 나는 지난 3년처럼 고개를 숙이고 참는 대신 냉수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여보세요. 110이죠? 제 자택에 누군가 무단 침입을 해서요. 당장 출동 좀 부탁드립니다. 내 집을 날로 먹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황 막도장이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에 육중하게 내리찍히는 소리가 났다. 서울 가정법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은 눈이 시리도록 창백했고 덜 닫힌 창문 틈새로 스며든 찬바람이 무딘 칼날처럼 내 뒷덜미를 긁어내렸다. 박도진은 도장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늘 당당한 대한민국 구급 공무원이라 자부하던 그 얼굴에 숨길 수 없는 조소를 띄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내 가족 카드로 12개월 할부를 긁어산 짙은 남색 정장을 툭툭 털며 콧방귀를 뀌었다. 한소영, 넌 허구한 날 그 외국놈들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할 줄 알았지?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애 하나 못 낳아서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고 내가 다른 여자 만난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냐?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렸다. 아주 당당하고 오만한 태도였다. 내 시선은 방금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에 머물렀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고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손가락 관절이 기형적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가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었다. 내가 저런 거머리 같은 인간과 무려 3년 동안이나 한 침대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역겨웠다. 바로 어제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연달아 3번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거래처의 이메일이 아니라 은행에서 날아온 결제 알림 문자들이었다. 첫 번째 결제, 230만원 서울 강남구의 한 최고급 산후조리원 예약금 완료. 두 번째 결제, 85만원 신세계 백화점 명품 유모차 결제 완료. 세 번째 결제, 6만원 마포구청역, 비싸기로 소문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결제 완료. 전부 내 월급 카드였다. 박도진이 어머니 장 보실 때 편하게 쓰시라며 시어머니의 쇼핑 계정에 몰래 연동해둔 바로 그 카드. 그리고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마주 앉아 아직 부르지도 않은 배를 쓰다듬으며 콧소리로 도진 오빠를 부르던 여자는 다름 아닌 그가 다니는 구청의 갓 22살 대학생 인턴이었다. 내가 흥신소를 시켜 찍은 사진들을 그의 면상에 집어 던졌을 때조차 그는 단 한치의 당황함도 보이지 않았다.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지도 않았고 구차한 변명마저 없었다. 그저 방금 전처럼 적반하장으로 내 탓을 할 뿐이었다. 나는 박도진이 휙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심지어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는 수화기 너머를 향해 끈적이는 목소리로 자기야, 다 끝났어 라고 속삭이는 소리까지 내 귀에 꽂혔다. 내 입꼬리가 절로 비틀리며 차가운 비소가 새어나왔다. 결혼했던 해의 첫 추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빌어먹을 제사상 차림 때문에 나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기름때 절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가스레인지 앞에 꼬박 이틀을 서 있어야 했다. 밀가루, 계란물, 썰어놓은 애호박과 명태포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며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끓는 기름 방울들이 맨 손등을 때려 벌건 물집을 여러 개 만들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나중에는 자리에서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박도진은 무얼 하고 있었나. 그는 거실의 천연 가죽 소파에 대자로 뻗어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집이 떠나가라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거실 테이블에는 그가 까먹은 귤 껍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친척들이 현관을 들어설 때마다 그는 거실 통유리창을 툭툭 치며 밖에 펼쳐진 한강 야경을 가리키고는 뻔뻔하게 허세를 부렸다. 이 마포구 최고급 아파트, 제가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산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은 좀 짜도
이런 알짜배기 재력이 있다니까요. 그건 내 돈이었다. 나 한소영이 밤을 새우며 숱하게 야근을 거듭하고 이 사람 잡아먹는 서울 바닥에서 이 약물고 한 푼, 두 푼 모아 전액 현찰로 산 내 집이었다. 그 인간은 방충망 하나 가는데도 단돈 10원조차 보탠 적이 없었다. 법원 밖으로 나서니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10월의 서울, 빗방울이 살갗에 닿자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다. 나는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두 다리를 이끌고 마포구 아파트로 돌아왔다. 내 발소리에 맞춰 복도 센서 등이 켜졌고 익숙한 짙은 회색 현관문이 눈앞에 드러났다. 나는 오른손을 뻗어 습관처럼 검지손가락을 도어락 터치패드에 갖다 댔다. 삐삐삐삐. 조용한 복도에 귀를 찌르는 오류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빨간색 X자가 화면에서 깜빡거렸다. 마치 나의 비참한 꼴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는 순간 멍해져서 뻑뻑한 눈을 비볐다. 그저 내가 숫자를 잘못 누른 것이려니 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을 뻗어 아주 천천히 지난 3년 동안 수천 번도 넘게 눌렀던 그 비밀번호를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눌렀다.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삐삐삐삐.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기계적인 여성의 음성이 차갑게 선고를 내렸다. 바로 그때 현관문 안쪽에서 무거운 가구가 바닥에 쓰러지는 듯한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연이어 원목 마루를 찍어 누르는 하이힐의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제 세상인 양 떠들어대는 여자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머, 엄마. 이 가방 좀 봐. 이거 샤넬에서 제일 최근에 나온 신상 아니야? 나 지난번에 백화점 갔을 때 너무 사고 싶어서 침만 흘리던 건데. 그 독점년이 자기 혼자만 이렇게 좋은 걸 까맣게 숨겨두고 있었네. 신우이 박은선의 목소리였다. 그 찌그러진 목소리는 두꺼운 현관문을 뚫고 나와 송곳처럼 내 고막을 찔러댔다. 곧이어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리던 시어머니의 쇳소리가 들려왔다. 은선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싹 다 주워 담아. 저기 보석함도 죄다 뚜껑 열어보고 혹시 금괴나 다이아몬드 같은 거 숨겨놨는지 이 잡듯이 뒤져. 그 애도 못 낳는 돌박 같은 년이 우리 집 몰래 비상금을 얼마나 꽁쳐놨겠어. 이거 다 우리 도진이가 뼈 빠지게 벌어온 피 같은 돈으로 처바른 거 아니야? 순간 내 온몸의 피가 머리끝까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가슴 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활화산이 미친 듯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손을 바짝 치켜들고 온 힘을 다해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쾅쾅쾅. 문 열어. 안에 있는 사람들 당장 문 열어. 극도의 분노로 인해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다. 문 안쪽에서 부산하게 뒤지던 소리가 1초간 뚝 끊겼다. 이어서 무거운 발소리가 현관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두꺼운 철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울렸다. 마치 대단한 적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오만방자한 태도였다. 야, 이 얼굴에 철판 깐 년아,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기어들어와? 이혼당한 여자는 엎질러진 물이야. 애 하나도 못 낳아서 우리 집안 귀한 대를 끊어놓은 년이 어딜 감히 재산에 탐을 내? 그녀는 일부러 말을 멈추고 현관 도어뷰어에 눈을 댄 채 내 반응을 살피는 듯 하더니 갑자기 데시벨을 확 높였다.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당장 꺼져. 이 서울집은 당연히 우리 아들 명의로 넘기는 거야. 이게 다 우리 집안의 체면을 위한 일이라고. 더러운 꼴 보이지 말고 당장 내 친정으로 짐 싸서 굴러가. 문 안쪽에서 신우이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다시 터져나왔다. 아주 얄밉고 신경질적인 목소리였다. 언니, 여기 언니 명품 가방이랑 목걸이들은 내가 정신적 피해보상금 차원으로 다 챙길게. 우리 도진 오빠가 그동안 언니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깟 걸론 택도 없지. 당장 꺼지기나 해.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굳게 닫힌 문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복도 센서 등은 내가 하도 미동조차 하지 않자 찰칵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다. 주위는 칠흑 같은 암흑으로 변했다. 숨통을 조이는 듯한 이 어둠 속에서 마치 노상강도처럼 내 사유 재산을 털어가며 환호하는 저 모녀의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갑자기 현실이 너무나도 황당하게 느껴졌다. 나는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불쌍하고 버림받은 여자들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지 않았다. 미친 여자처럼 악을 쓰며 문을 때리지도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붉게 달아오른 손바닥을 천천히 아래로 내렸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입꼬리가 기괴하게 위로 말려 올라갔다. 나는 획 돌아서서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아파트 건물을 걸어 나왔다. 단지 앞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찬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마구 흩뜨렸다. 나는 편의점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 곧장 냉장용 쇼케이스로 직진했다. 차가운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뚜껑을 비틀어 연 뒤 고개를 젖히고 반 병이 넘는 찬물을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마치 예리한 얼음칼처럼 그 뜨겁게 들끓던 분노와 의미 없는 우울감을 단번에 싹둑 잘라냈다. 내 머리는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아졌고 독을 머금은 얼음 덩어리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남은 물병을 계산대 위에 소리나게 쾅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 화면에 켜진 희미한 불빛을 응시하며 아주 차분하고 평온하게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110이 맞습니까? 내 목소리는 신기할 정도로 차분했다. 미세한 떨림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신고 좀 하려고요. 마포구 펜트 아파트 1502호입니다. 누군가 제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현재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도어락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비밀번호를 바꾼 상태며 용의자들은 아직 집 안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 저는 이 아파트의 단독 명의자인 소유주입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을 번쩍이는 순찰차 2대가 아파트 단지 아래로 요란하게 미끄러져 들어왔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나는 1층 공동 현관 로비에 서서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자문서와 아파트 매매, 대금 전액 이체 내역, 그리고 내 주민등록증을 현장 출동 반장에게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었다. 반장님, 이 사건은 질이 아주 나쁜 특수 주거침입 및 절도 미수 사건입니다. 나는 경찰관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경찰관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는 즉시 표정을 굳히며 나를 대동해 15층으로 신속하게 올라갔다. 안에 계신 분들 들으십시오. 마포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당장 문 여세요. 경찰관이 주먹으로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문 안쪽은 처음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약 1분 정도 흐른 뒤 잠금 장치가 달칵 풀리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문이 좁게 열리더니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삐죽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문 밖에 기골이 장대한 제복 경찰 4명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처음엔 흠칫 놀라더니 이내 낯가죽이 두꺼워지며 몹시 과장되고 비굴할 정도로 아부하는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자기가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웠다. 아이고, 경찰 선생님들, 어쩐 일이십니까? 참말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녀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아주 능글맞고 친근한 말투로 인사를 건네면서도 눈동자로는 나를 마치 말고 못 알아먹는 미친년 보듯 매섭게 째려보았다. 이건 그냥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아주 자잘한 다툼이 난 건데 뭐하러 경찰 선생님들까지 출동하게 만들었담. 이 며느리 애가 워낙 고집이 세서 스틀리니까 남편이랑 말싸움 좀 했다고 홧김에 허위 신고를 한 거예요. 자자, 얼른들 들어오시오. 내가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내올 테니까. 아주머니, 뒤로 물러서세요. 인솔하던 경찰반장이 그녀의 변명을 매몰차게 잘라먹고는 은근슬쩍 다가오려는 시어머니를 한쪽으로 밀쳐내며 다른 3명의 대원과 함께 현관 안으로 성큼성큼 진입했다. 나는 경찰들 뒤에 바싹 붙어 그 엉망진창인 집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항상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던 거실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다. 소파 쿠션들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 있었고 서재에 있던 내 중요 서류들이 온 사방에 흩뿌려져 있었다. 안방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옷장 서랍이란 서랍은 모조리 뽑혀서 바닥에 뒤집혀 있었다. 그리고 신우이 박은 선,
그녀는 안방 화장대 앞에 떡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다름 아닌 1200만 원을 호가하는 내 한정판 에르메스 가방이 버젓이 걸려 있었고, 심지어 목에는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내게 유품으로 남겨주신 진주 목걸이까지 걸려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친 것을 본 박은서는 비명을 깍 지르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 앞에 에르메스 가방을 두 손으로 꽉 끌어안았다. 반장님, 나는 손을 뻗어 돼지우리처럼 난장판이 된 집안 꼴과 박은선의 어깨에 매달린 가방을 가리켰다.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보시다시피 저 여자들은 제 도어락 비밀번호를 강제로 무단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제 고가의 개인 귀중품을 불법으로 편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시 입건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이 미친년이 지금 주둥이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시어머니는 곧바로 위선의 가면을 집어던지고 신경질적인 비명을 질러댔다. 그녀는 나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며 손을 번쩍 치켜들어 내 뺨을 후려치려 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젊은 경찰관이 그녀의 어깨를 꽉 짓눌렀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경찰이 시퍼렇게 살아서 보고 있는데 손찌검을 하려고 해요. 경찰관이 호통을 쳤다. 시어머니는 잡힌 팔을 뿌리치지 못하자 아예 다리에 힘을 풀고 털썩 소리를 내며 철퍼덕 난장판이 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퍽퍽 치며 흐드러지게 통곡하기 시작했다. 시장 바닥에서나 볼 법한 진상짓이었다.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년이 시어미를 잡아먹으려고 하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경찰까지 이 못된 년 편을 들어서 우리 불쌍한 모자를 괴롭히네. 이 집은 명백한 내 아들 집인데 우리가 우리 물건 좀 가져가는 게 뭐가 어때서 이 난리야. 이 천벌을 받으려나. 그녀의 악다구니에 유리창이 다 윙윙거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현장 출동 반장은 이런 진상 막장 짓에 이골이 났는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허리춤에서 은빛 수갑을 철렁거리며 꺼냈다. 박진숙 씨, 당신을 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 및 막대한 금액을 노린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찰칵, 찰칵. 연속해서 쇳소리가 났다. 차가운 수갑이 허공을 미친 듯이 휘젓던 시어머니의 양손목을 강제로 옥죄었다. 옆에 있던 시누이 박은서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그녀는 어깨에 걸친 에르메스 가방을 다급히 벗어던지려 했으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가방 버클조차 풀지 못했고 결국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에게 양팔이 뒤로 꺾여 제압당했다. 놔. 이거 안 놔. 내가 도진 오빠 동생이야. 우리 도진 오빠가 번듯한 구급 공무원인데 당신들이 우릴 잡아간다고? 귀가 찢어질 듯한 욕설과 구차한 애원 속에서 그들은 바닥에서 질질 끌려 올라가다시피 하여 휘청거리며 현관 밖으로 연행되었다. 나는 엉망이 된 것일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현관 쪽 신발장을 응시했다. 신발장 위에는 시어머니가 방금 전 서랍장을 억지로 비틀어 열 때 사용했던 끝이 다 깨진 일자 드라이버가 놓여 있었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을 뻗어 녹이 쓴 금속 손잡이를 건드렸다. 거친 쇳록의 촉감이 검지손가락 지문을 타고 전해져 오며 코를 찌르는 금속 산화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냄새는 은선이가 내 안방에서 미친 듯이 뿌려댄 싸구려 장미 향수 냄새와 뒤섞여 마치 구역질 나는 독가스처럼 내 코 속을 빈틈없이 찌르고 들어왔다. 나는 끝이 다 깨진 일자 드라이버를 꽉 움켜쥐었다. 손등에 푸른 핏대가 용트림을 하듯 툭 붉어져 나왔다. 내 시선은 아주 느릿느릿하게 이동하여 현관 옆에 이탈리아산 수입 최고급 원목 콘솔에 도달했다. 원래는 거울처럼 매끄럽게 광을 내던 호두나무 표면이 지금은 속이 깊게 파일 만큼 처참하게 패이고 나무 부스러기가 다 일어나 흉측한 긁힌 자국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내가 취업하고 첫 해에 받은 연말 상여금을 모조리 털어 입술을 꽉 깨물고 큰맘 먹고 장만한 내 생애 첫 고급 가구였다. 3년 전 가구가 막 배달되어 들어오던 날의 모습이 뇌리를 스쳤다. 박도진은 무릎이 다 늘어난 꾀죄죄한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소파에 누워 쩍쩍 소리를 내며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서 가구를 잡아줄 생각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었고 이 사이로 쯧쯧 혀를 차며
어디서 저런 허영심 가득한 나무 조각에 돈을 펑펑 쓰느냐고. 차라리 다가올 추석 명절에 우리 어머니 용돈이나 50만 원 더 올려드리지 않느냐며 투덜대기 바빴다. 알고 보니 그들의 눈에 내가 애지중지 아끼던 모든 것들은 그저 언제라도 억지로 따부수고 약탈할 수 있는 만만한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안구는 통증이 느껴질 만큼 뻑뻑했고 눈물샘은 드라이아이스로 싹 다 지져버린 것처럼 말라붙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쥐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다. 챙그랑. 육중한 드라이버가 원목 마루에 부딪히며 귀를 찢는 듯한 둔탁한 파열음을 냈다. 그 소리는 빈집털이라도 당한 듯 텅 빈 엉망진창의 집안에 공허하게 메아리치며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지만 동시에 소름 끼칠 정도로 이성을 쨍하게 일깨워 주었다. 나는 바닥에 흉측하게 내동댕이 쳐진 갈기갈기 뜯긴 실크 블라우스를 주우려 허리를 굽히지 않았고 바닥이 다 드러나도록 뒤집힌 보석함을 수습하러 달려가지도 않았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난장판이 된 거실을 곧장 가로질러 서재문을 벌컥 밀고 들어갔다. 반쯤 열려있던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밀려들어와 책상 위 종이 뭉치를 요란하게 펄럭였다. 나는 인체공학 의자를 빼고 앉아 노트북 덮개를 위로 치켜 올렸다. 푸르스름한 모니터 불빛이 핏기 하나 없는 내 창백한 얼굴을 단숨에 비췄다. 손가락은 얼음물에라도 담갔다 뺀 듯 뻣뻣했고 마디마디 끔찍할 정도로 퍼런 빛을 띠고 있었다. 키보드 위를 아주 천천히 두드리며 KB국민은행 웹 접속 페이지를 열었다. 마우스 포인터를 거래내역 조회 버튼으로 가져갔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회 기간을 정확히 3년 전으로 쫙 늘렸다. 나와 박도진이 혼인 신고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 달이었다. 엔터키를 내려치는 바로 그 순간 화면 정중앙의 파란색 로딩바가 빙그르르 돌기 시작했다. 로딩바가 한 바퀴씩 돌아갈 때마다 가슴속에서 우울하게 짓누르는 차가운 심장 박동 소리도 점점 느릿해졌다. 화면이 껌뻑거리더니 깨알 같은 붉은색과 검은색 숫자, 배열이 폭포수처럼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건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었다. 내가 지난 1000일이 넘는 세월 동안 회사에서 새벽 이슬을 맞으며 야근하고 미친 거래처 놈들의 억지를 감내하며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수액처럼 들이붓고 버텨낸 내 피땀 눈물이었다. 내 두 눈은 레이더망이라도 된 듯 모니터 속 송금 내역 한 줄 한 줄을 무섭게 훑어내렸다. 동공이 극도로 지진을 일으켰고 위에서 신물이 또 한 번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울컥치고 올라왔다. 10월 5일 지출 350만 원. 적요란에는 박도진이 직접 키보드로 쳐 박아 넣은 어머니 허리디스크 치료비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나는 그 날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두뇌가 맹렬하게 돌아가며 쓰레기장 같은 기억 속에서 그날의 파편들을 미친 듯이 파헤쳤다. 생각났다. 바로 그 다음 날인 10월 6일. 은선이가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청담동 고급 피부과에서 전신 써마지 시술을 받으며 올린 인증샷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오빠 최고 라는 아양 떠는 문구와 함께 말이다. 1월 20일 지출 500만 원 적요란에는 아버지 기일 대형 제사 준비금 및 종산 벌초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숨소리가 비정상적으로 거칠어졌고 마우스를 쥔 오른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500만 원. 그해 제사 때 시어머니는 나를 주방에 가둬놓고는 싸구려 냉동 동태포와 시들시들한 애호박 무더기를 가리키며 꼬박 이틀 동안 전만 부치게 했다. 그 제사상에서 제일 비싼 건 고작 사과 몇 알이 전부였다. 나는 뜨거운 기름이 튀는 전기 그릴 앞에 하도 오래 쪼그려 앉아 있었던 탓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고 심지어 기름방울에 대어 맨살에 물집이 일렬로 잡히기까지 했다.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렸다. 200만 원, 400만 원, 80만 원 갖은 명목을 갖다 붙인 이체 내역들이 마치 수많은 투명 거머리 떼처럼 내 월급 통장에 빽빽하게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그 핑계도 어머니 환절기 보약값부터 은선이 학원비까지 끝이 없었다. 게다가 최근 6개월치 거래 내역에는 강남구의 최고급 레스토랑, 모텔, 심지어 명품 매장에서 극은 결제 기록까지 심심찮게 등장했다. 이게 바로 그가 입에 달고 살던 서울자가 소유자의 든든한 배경이었다.
이게 바로 그가 가족의 체면을 위해 희생했다던 그 알량한 실체였다. 나는 칠흑같이 어두운 서재에 앉아 꼬박 3시간 동안 그 내역들을 들여다보았다. 창밖으로 10월의 서울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얼음장 같은 빗방울들이 거실의 강화 유리를 돌멩이처럼 미친 듯이 때리며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파열음을 냈다. 나는 우측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했다. 이 70페이지에 달하는 끔찍한 금융거래 내역서와 흥신소에서 보내온 불륜 증거사진들, 그리고 아까 경찰이 책상 위에 남겨두고 간 무단 침입 사건 접수증까지 전부 한데 묶어 아주 묵직한 암호화 폴더로 압축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빗물에 흠뻑 젖은 아스팔트 도로의 비릿한 냄새가 공기 중에 진동했다. 나는 서초동에 있는 한 유명 로펌의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여성 변호사는 콧등에 걸친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내가 출력해온 그 두툼한 증거자료 더미를 넘겨보고 있었다. 종이 넘어가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입가에 머물던 직업적인 미소는 점차 굳어졌고 미간의 주름은 조금씩 깊게 파였다. 한소영 씨,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경악과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이혼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내에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자금 빼돌리기, 게다가 어젯밤 그들이 자택을 강제 점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찰 출동 기록까지. 이건 아주 심각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형사상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나는 눈앞에 놓인 종이컵을 들어 찬물을 가볍게 한 모금 축였다. 얼음처럼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한 줌의 알량한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얼려버렸다. 사과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님 운의 목소리는 타인의 생사를 논하는 것처럼 단 한치의 떨림도 없이 평온했다. 그 인간들이 꿀꺽한 내 돈, 단돈 1원까지 이자 쳐서 전부 토해내게 만들 겁니다. 그 시어머니 명의로 경기도 일산에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 전세 맞죠? 제가 알아봤는데 그 집 전세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더군요. 나는 종이컵을 내려놓았다. 컵바닥이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당장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넣어주세요. 그 1억 2천만 원짜리 전세 보증금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마포구청에도 급여 가압류 명령을 송달해서 박도진의 공무원 급여 계좌를 통째로 동결해주세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인간들이 대파 한 단 살 돈조차 빼쓰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변호사는 온기라곤 조금도 없는데 두 눈을 응시하더니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산처럼 쌓인 명백한 증거 앞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력은 소름 끼칠 정도로 신속했다. 불과 나흘 만에 법이라는 이름의 교수대가 그들의 목에 소리 없이 걸렸다. 화요일 오후였다. 서울 광화문이 하늘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우중충했고 잿빛 미세먼지가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을 집어삼킬 듯 에워싸고 있었다. 내가 다니는 외국계 기업 1층 로비는 에어컨 바람이 빵빵하게 나와 서늘했고 세련된 오피스룩을 차려입고 분주히 오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대리석 바닥에 거울처럼 비치고 있었다. 나는 보안 게이트 옆에 서서 방금 사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다. 플라스틱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내 손가락 틈새를 타고 흘러내려 대리석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로비의 자동 유리문이 갑자기 양옆으로 스르륵 열렸다. 자동차 매연과 습하고 차가운 빗물이 뒤섞인 비바람이 로비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그때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몰골을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로비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바로 박도진이었다. 그에게선 가정법원 복도에서 정장 넥타이를 매만지며 오만방자하게 굴던 기세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내 돈으로 산 그 명품 셔츠는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심지어 셔츠 깃의 단추 하나는 떨어져 나가 우스꽝스럽고 처량해 보이기까지 했다. 머리카락은 이마에 지저분하게 들러붙어 있었고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찌걱하는 듯이 거북한 물소리가 났다. 그는 시뻘겋게 충혈된 두 눈으로 로비 안을 미친 듯이 두리번거리다. 마침내 내게 시선을 콱 박아 넣었다.
그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들깨처럼 내게 돌진해왔다. 그리고 나와의 거리가 채 2미터도 남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그의 두 무릎이 푹 꺾였다. 쾅! 육중하고 요란한 파열음이 그 넓고 고급스러운 오피스 빌딩 로비에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그는 그 상태 그대로 꼿꼿하게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엎어졌다. 로비의 공기가 그 순간 진공 상태가 된 듯 멎어버렸다. 웅성거리던 대화 소리, 하이힐에 또각거리던 소리가 일제히 멈췄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 지나가던 타부서 팀장들, 심지어 입구의 보안 요원들까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우리를 향해 일제히 쏠렸다. 심지어 젊은 사원 몇 명이 주머니에서 슬그머니 휴대전화를 꺼내 드는 모습이 곁눈질로 보였다. 소영아, 제발 부탁이야. 박도진의 목소리는 거친 사포에 긁힌 것처럼 쇳소리가 났고 짙은 울음기와 극도의 공포가 잔뜩 배어 있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뻗어내 트렌치코트 자락을 부여잡으려 했다. 나는 힘을 주어 관절이 하얗게 질린 그 불결한 두 손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혐오스럽다는 듯 반보 뒤로 물러섰다. 내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차가운 경고음을 냈다. 너 미쳤어. 어떻게 우리 엄마 전세 보증금을 가압류 걸 수가 있어. 그는 고개를 치켜들었다. 이목구비는 극도의 공포로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콧물과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얼굴을 엉망으로 덮고 있었다. 집주인이 오늘 은행에서 통지서를 받고 완전히 돌아버렸다고. 이 문제 당장 해결 못하면 이번 달 말에 계약 만료되자마자 우리 식구들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목젖이 위아래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내 월급 통장도 그래? 오늘 구청 재무과에서 나를 부르더니 법원에서 급여 가압류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야. 내 월급이 반토막 이상 날아갔어. 소영아, 나 지금 주머니에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단 말이야. 콧물 눈물을 질질 짜며 알량한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며칠 전 법원 복도에서 그가 짓던 그 오만방자한 상판대기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애 하나도 못 낳아서 우리 집안 귀한 대를 끊어놓은 년이? 내가 다른 여자 만난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냐? 이혼당한 여자는 엎질러진 물이야.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당장 꺼져. 이게 다 우리 집안의 체면을 위한 일이라고. 체면. 나는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왼손으로 옮겨쥐고 오른손으로 천천히 에르메스 토트백의 지퍼를 열었다. 손끝에 그 묵직하고 거친 질감의 서류 봉투가 닿았다. 나는 그 봉투를 끄집어냈다. 단 한치의 망설임도 그 어떤 경고도 없이 손목에 강하게 스냅을 주어 법원의 붉은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서와 가압류 집행통지서 뭉치를 그의 면상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다. 짝! 두툼한 A4 용지 뭉치가 허공에서 흩뿌려지며 마치 섬뜩한 눈보라처럼 그의 이마와 뺨, 어깨 위로 타다닥 쏟아져 내렸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그의 여벌구를 스치고 지나가며 가느다란 붉은 생채기를 남겼다. 새하얀 종이들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져 그가 꿇은 무릎 주변을 빙 둘러쌌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그와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기생충처럼 내 피를 빨아먹었는지 증명하는 죄상들이 아주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똑똑히 봐. 박도진. 나는 그를 벌레 보듯 깔아내리며 내려다보았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히며 조용한 로비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가정법원에선 아주 당당하게 떠들었지? 내가 전에 현찰로 산 집을 뺏어가는 게 너희 집안의 그 대단하신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나는 몸을 살짝 숙이고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쓰레기를 보듯 공포에 질린 그의 두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내가 지금 너희 집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체면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건지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구경시켜주는 중이야. 박도진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집행 문건들을 보며 그는 내가 더 이상 명절날 부엌에 처박혀 튀김기름 냄새나 묵묵히 참아내던 그 멍청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은 듯 했다. 소영아, 내가 그 인턴 기집애한테 단단히 홀렸었나 봐.
걔가 먼저 날 꼬셨다고. 당장 걔랑 끝낼게. 내가 맹세해. 그는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구걸해보려 미친 듯이 자기 가슴팍을 쳐대며 가장 비열한 거짓말을 주둥이에서 나불거렸다. 제발 소 취하 좀 해줘. 보증금 가압류부터 좀 풀어줘. 안 그러면 우리 엄마 진짜로 서울역 지하도로 나앉게 생겼어. 연세도 많으신 노인네한테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 수는 없잖아. 독하게 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나는 하마터면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나는 가방 표면을 손등으로 가볍게 톡톡 치며 그를 향해 시선조차 주고 싶지 않았다. 턱을 살짝 치켜들고 그의 머리 위를 지나쳐 저만치 서 있는 보안 요원을 바라보았다. 보안 요원님 운의 목소리는 다시금 외국계 기업 팀장 특유의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냉랭함을 되찾았다. 외부인이 이곳에서 고성을 지르며 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좀 끌어내 주시죠. 제복을 입은 체격 좋은 보안 요원 4명이 즉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일말의 자비도 없이 박도진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놔. 소영아. 한소영.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게 내 돈이고 우리 엄마 목숨줄이란 말이야. 박도진의 두 다리는 허공을 미친 듯이 걷어찼고 발버둥 치는 와중에 그 비싼 명품 구두 한 짝이 훌렁 벗겨지며 구멍난 회색 양말이 흉측하게 드러났다. 그는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돼지 새끼처럼 보안 요원들에게 무자비하게 질질 끌려나갔다. 그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은 자동 유리문이 닫히는 바로 그 찰나 음산하고 차가운 빗속으로 완벽하게 차단되어 버렸다. 로비는 쥐 죽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다. 나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진 서류 몇 장을 아주 우아한 동작으로 주워 가지런히 정리한 뒤 다시 서류 봉투에 찔러 넣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얼빠진 표정으로 서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서 일말의 흐트러짐 없는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 홀을 향해 걸어갔다. 이건 그저 놈들의 숨통을 조일 산소를 끊어버린 것에 불과했다. 진짜 피말리는 사회적 공개 처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파트의 널찍한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 인간의 몸에서 풍기던 역겨운 담배 찌든 내도 시어머니의 찢어질 듯한 악다구니도 사라진 거실은 오직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미세한 백색 소음만이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암호가 걸린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기가 막히게 끝내주는 동영상 2개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영상은 흥신소 직원이 고화질 망원 렌즈로 찍어온 것이었다. 마포구청 뒷골목의 침침한 가로등 아래에서 단정한 공무원 복장을 한 박도진이 그 점고 반반한 인턴을 벽돌 담벼락에 밀어붙인 채 짐승처럼 입술을 부비고 있었고 그의 손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여자의 치마 밑동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영상은 내가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서 합법적으로 넘겨받은 바디캠 영상이었다. 아주 생동감 넘치고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롱테이크 영상이었다. 동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미친 여자처럼 내 집 거실 바닥을 나뒹굴며 경찰을 향해 온갖 상욕을 퍼부어댔고 결국 2명의 경찰관에게 양팔이 꺾인 채 차가운 은팔찌를 차고 짐짝처럼 끌려나가고 있었다. 화면 구석에는 은선이가 콧물 눈물을 쏙 빼며 내 에르메스 가방을 끌어안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익명 메일 시스템에 접속했다. 수신자 목록에는 마포구청 내부 게시판 관리자 이메일, 공무원 노동조합 이메일, 그리고 내가 긁어모을 수 있는 모든 부서 팀장들의 공개 연락처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내 검지손가락이 마우스 왼쪽 버튼에 가볍게 얹혔다. 플라스틱 버튼의 서늘한 촉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버튼을 꾹 눌렀다. 딸깍. 화면 중앙에 초록색 진행률 막대가 떴다. 20%, 60%, 100%. 전송 완료. 나는 손에 든 찬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가슴속에서 터져나가며 그 어느 때보다도 짜릿한 통쾌함이 내 모든 모공을 활짝 열어주었다. 한 인간을 가장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방법은 그의 숨통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생해 살아가는 사회적 지위와 허영심을 짓밟아버리는 것이다.
이 폭풍의 파괴력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맹렬했다. 불과 3일 뒤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전황을 알려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소가 섞여 있었다. 한소영 씨, 지금 마포구청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동영상들이 구청 내부망에 미친 듯이 퍼져나가서 전산실에서 부랴부랴 게시물을 삭제하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늘 아침 징계위원회가 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무 관련 하급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직계 가족의 중대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 연루. 이 죄목들이 몽땅 겹쳐서 박도진은 당장 직위 해제되고 감사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파면 조치는 기정사실이고 그 인간이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던 공무원 연금은 단 한 푼도 못 건지게 될 겁니다. 나는 창밖으로 한강 위를 떠다니는 유람선의 불빛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서늘하게 끌어올렸다. 그 인턴은 어떻게 됐답니까? 야반도주했습니다. 변호사가 가볍게 콧방귀를 꼈다. 다음 날부터 아예 무단결근하고 자기가 살던 원룸에서도 야밤에 짐을 싹 빼서 도망쳤답니다. 서울에 고급 아파트 가진 공무원 하나 물어서 팔자 좀 고쳐보려다가 박도진이 알거지인 데다 월급 통장까지 법원에 압류당한 걸 알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튄 거죠. 그런 돈만 밝히는 여자들이 눈치는 제일 빠르거든요. 도망치기 전에 박도진 연락처는 싹 다 차단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것조차 끝이 아니었다. 이 막장 복수극의 최고 절정은 그달의 마지막 날에 찾아왔다. 법원에서 날아온 빨간색 압류 딱지가 이 기생충 집구석의 숨통을 끊어놓는 마지막 일격이 되었다. 내가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놓는 바람에 집주인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 바닥에서 전세 보증금이 묵인다는 건 엄청난 법적 골칫거리를 의미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집주인은 얄짤없이 전세 연장을 거부하고는 열쇠 수리공과 법원 집행관을 대동해 집으로 쳐들어갔다. 비록 내 두 눈으로 그 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머릿속으로 그 짜릿한 디테일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집행관은 피도 눈물도 없이 그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빨간 압류 딱지를 시어머니가 애지중지 아끼던 85인치 대형 텔레비전에 찰싹하고 갖다 붙였을 것이다. 그 다음은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최고급 안마의자.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내 피 같은 돈으로 사들인 전리품들이었다. 가슴을 쥐어뜯는 통곡과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이 난무하는 가운데 집주인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그 식충이 새 식구는 초라하게 구겨 넣은 헌 옷까지 몇 봉투와 함께 마치 악취나는 쓰레기처럼 그 집 문 밖으로 영원히 내동댕이 쳐졌다. 전세 보증금도 날아가고 공무원이라는 철밥통도 깨져버린 데다 바닥까지 처박힌 평판으로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떠안게 된 박도진은 편의점 알바조차 구하지 못하는 낙오자가 되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지독하게 잔인한 곳이다. 패배자에게 동정 따윈 베풀지 않으며 뼈째로 짓씹어 가장 어두컴컴하고 습한 시궁창에 뱉어버릴 뿐이다. 그들은 결국 서울 외곽의 변두리 1년 내내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퀴퀴한 반지하 셋방으로 기어들어갔다. 한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하여 나를 꼬박 이틀 동안 부엌에 처박아두고 전을 부치게 하고 틈만 나면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 들던 그 여자는 이제 남은 평생을 곰팡내 진동하는 어두컴컴한 방구석에서 쥐새끼, 바퀴벌레와 동거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창문 너머로 길바닥의 취객들이 노상방뇨하는 소리나 들으면서 말이다. 그리고 집안의 자랑이라며 떵떵거리던 그 공무원 아들내미는 매일 눅눅하게 곰팡이 핀 이불보를 뒤집어 쓴 채 자기 인생이 처참하게 썩어 문드러지는 꼴을 두 눈 멀뚱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요일 밤. 나는 마포구 고급 아파트의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예전에 그 인간들이 악의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꿨던 구형 도어락은 문짝과 함께 통째로 뜯어내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린 지 오래였다. 지금 현관문에 장착된 것은 최고급 사양의 매트한 블랙 컬러 지문 인식 스마트록이었다. 나는 오른손 검지를 뻗어 지문 센서에 가볍게 갖다 댔다. 스마트록이 지문을 인식했다. 등록된 사용자입니다. 경쾌하고 부드러운 기계음과 함께 묵직한 현관문이 열렸다.
집안에는 은은하고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공기청정기에서는 산뜻한 화이트티 향기가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숨막히는 고성과 짜증, 귀를 찢는 비난 따위는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푹신한 캐시미어 실내화로 갈아 신고 오픈형 주방으로 걸어갔다. 새로 산 수입 냉장고를 열고 비싼 탄산수 한 병을 꺼냈다. 뚜껑을 비틀어 열자 청량한 탄산 빠지는 소리가 났다. 크리스탈 유리잔에 탄산수를 가득 붓고 각진 얼음 3덩이를 띄웠다. 나는 찬물이 담긴 잔을 들고 맨발로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까지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강은 마치 검은 실크 리본처럼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조용히 흘러갔고 강변북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는 끝없이 이어지는 황금빛 띠가 되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크리스탈 잔을 들어 올렸다. 얼음이 유리잔에 부딪히며 챙그랑 하고 맑고 고운 소리를 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축배였다. 나는 고개를 젖히고 차가운 탄산수를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뼛속까지 시린 그 순수한 냉기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며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이 남긴 모든 오물과 치욕을 단숨에 씻어내렸다. 나는 통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응시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편 여자, 맑고 예리한 눈빛,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의 운명을 틀어진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옅은 미소가 입가에 맺혀 있었다. 이 집, 이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 그리고 앞으로 내게 주어질 1분 1초의 모든 시간은 오직 나 한소영, 단 한 사람만의 것이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